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아유, 다행히 좀 증시가 우리가 좀 강선을 봤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움직여서 일단 그건 놔두고 네. 이럴 때는 뭐 증시에 매일매일 뭐 관심 좀 보고 있어봤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세게 말해야겠다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저번 주에 우혜영 연구원이랑 그 연준 프리뷰하면서 네. 기자회견 중에 증시는 상승했다라고 제가 녹음했던 편이 있는데 네.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네. 왜 그랬을까? 왜 저거 그냥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댓글을 봤더니 그걸 또 캐치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걸 듣고서 아 뭐 굉장히 감동받았다 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이제부터 매일매일 뭐 주식을 싸게 좋은 기업을 사놓은 게 있으시다면 뭐 고점 넘어가면서 또 뭐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네. 1, 2주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안 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럴 때는 오히려 오늘 저와 우혜영 연구에 녹음할 텐데 내년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거든요. 내년 네. 그림을 볼 때 왜 이베스트에서는 좀 상반기를 좀 좋게 보고 하반기를 좀 그렇게 보든지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고 네. 채권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외환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 전체적인 둘레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펀더를 훼손하지 않거나 좀 기대값을 어떤시 줄까. 그래서 오늘 아주 모닝 미팅 때 제가 오늘 굉장히 칭찬한 자료입니다. 실자료가 뭐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도 봤지 내가. 네, 맞습니다. 우혜연 연구원 저와 같이 RA로 들어와서 이번 자료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 내용 갖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체크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프레임이 딱 잡혀 있어야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걸 갖다 누군가 해가지고 뭐 환율은 어떻게 간대더라 저런데더라 뭐 그런 좀 남이 뭔 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판단이 안 쓰니까 오늘 한번 저희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간지만 오버슈팅은 조정 그리고 완만한 상승 채권 전망 네.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세인조입니다. 네, 저는 주니어 이코노미스트 채권 맡고 있는 우혜영입니다. 네, 앞에 안녕하세요. 또 주절절 말 많이 했는데 박수를 안 했네. 아. 쳐야지. 그래요. 그냥 들어보려고. 네, 시작할까요? 시작하시죠. 네. 네, 이번 자료 2021년도 연간 전망이고요.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크게 그려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금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언제 될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 확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는 약간 수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수급은 이제 공급 측의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채권 있어요. 말하는 거죠, 채권. 네, 채권 보고 있고요. 참고로 금리가 상승하면 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채권은 손해 보는 거고. 맞죠. 그 채권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겠지만. 네, 금리랑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요. 가장 베이직한 이론이고요.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국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렇죠. 측면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은 채권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놨습니다. 그림 1번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 중심의 오버슈팅이 가능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죠. 예. 예, 그러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기대감으로는 1년 내내 금리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괜찮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이제 오버슈팅되는 금리가 조정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재정 정책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가 계속 유효하면서 아무래도 금리는 상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들 정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버슈팅 나오면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네.
국채를 좀 사줘가지고 네. 진정시킨다는 시킬 의미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내년도 통화정책 역시도 금리 동결이라든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합권에서 완만하게 조금 좁은 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국채 수급이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왔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장단기 스프레드를 좀 조정해주는 필요성을 느낄 것 같다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물 금리의 상단을 막아주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죠. 네, 이게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나머지 두 개 시나리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상반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지표 역시도 계속 좋은 느낌이 나오고 또 뭐 이러한 국채 발행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많이 잠잠해지고 통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채 발행을 좀 적게 하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기보다는 완만하게 옆으로 길 것 같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주시장으로 본다면 하반기 장도 매우 좋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죠. 경기가 매우 좋아야 되니까. 네, 계속 좋아지는 거고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려면은 주시장 그냥 우호적인 경우. 네, 그런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그 백신 개발이 1, 2분기에 실패를 하고 이제 2, 3분기로 이연된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원래 상반기에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연돼서 한 3, 4분기부터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 지표 역시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같이 가세가 된다면은 금리가 하반기쯤에 또 급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조금 상세한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장기물 금리가 금방 이렇게 빠르게 튈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재정 부양책 역시도 확장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국채 수급 부담까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의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년 내내 기대감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지표로 봐서도 이제 모든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국가들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까지는 생각보다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표들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시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죠. 네. 내년 2분기를 올해 2분기를 딱 바닥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면 네. 내년 2분기가 바닥이니까 네. 올해 2분기가 내년 2분기는 굉장히 좋게 보니까 그 전에 아마도 좋아지는 기대감의 정점이 나오지는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3분기부터는 그런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추세가 보이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는 또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경제 지표 펀더멘털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또 이제 중앙은행 정책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 또 설명드렸듯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완화적인 스탠스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은행들에서 벌써 이미 다 많이 썼잖아요, 정책들을.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만약 추가 조치를 취한다면은 이러한 올해 나왔던 강력한 조치보다는 이제 장기물 금리의 급등을 정도를 막아주는 조치 정도만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펀더멘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이후에 연준이라든지 한국은행이 이러한 조치들 금리의 급등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완만한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라 보고 참 있습니다. 금리가 어려운 게 이게 돈값이잖아, 돈값. 네, 맞아요. 이 돈값이 완만하게 오를 때가 경기가 좋은데 네. 급격하게 돈값이 또 오르면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구할 수 없어 오르는 거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조적 저금리가 무조건 좋은 거다 생각들 하시는데 마냥 저금리로만 가면 이제 또 문제거든 이게. 맞죠, 결국은 만약 그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도 있는 거죠. 갈 수도 있고 계속 저물가가 나오게 되면 그치.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은행 기업 단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수익 구조가 계속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저금리 구조에서는 그 예대 마진이라고 하나요? 그게 계속
낮은 상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금리가 지속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지금도 뭐 말씀 잘해주셨는데 유로존이라든지 BOJ라든지 일본은행이라든지 이제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추가 금리 인하에 조금 이렇게 나서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러한 은행들의 기업 마진이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제는 상식들이 많이 생겼지만 사람들이 네. 마이너스 금리가 뭐 예금 넣어도 마이너스 금리 그게 아니라 은행 간 거래에서의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나아간다면은 이제 정말 우리의 그 예금들까지도 마이너스를 이제 지정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을 넣어도 저희가 비용을 주고 돈을 맡겨놓는 느낌처럼 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땐 좀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까지 안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 코로나19 백신 그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WHO에서 계속 이런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본 이제 리포트는 11월 3일 이 업데이트된 자료였던 거고요. 지금까지 47개 코로나19 백신 후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10개 의 후보가 임상 3상에 들어섰다라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1상, 2상, 뭐 1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후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백신이 양산되거나 개발이 될 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 시기를 보시면 8페이지 표 3번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에 있던 그 기업들 가운데 3상까지 통과된 데는 노바박스라고 읽을 수 있나요? 제가 모르겠는데 표 3번 첫 번째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지금 아마도 배포가 가능한 시기를 올해 4분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했던 그거 같은데 이게. 네, 그래서 근데 이 회사, 이 개발사에서 만약에 대량 배포, 양산까지 이제 걸리는 시간은 내년 4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제 개발이 된 후에 정말 사람들이 맞아서 사람들이 정말 안도를 하고 소비를 나서던지 뭔가 실물 경제로 이제 활발하게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개발 기대감으로 이제 상반기에 금리를 쫙 올려놨겠지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확 올라갔던 금리들이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개발이 돼서 상용화 일정이 나오는 순간 네. 딱 시장에 이제 그때부터 경기의 방향이 아닌 레벨을 볼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걱정이야 사실은. 레벨은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와 있을 거거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코노미스트 차정환 사장님도 말씀하시는 거는 내년도는 증감률을 보기보다는 그 레벨 자체를 봐야 된다. 맞아요. GDP 역시도 이게 뭐 상승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잖아요.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 자체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2분기까지는 방향 보면서 가는데 네. 어느 정도 백신 일정 나오고 네. 장기 금리 좀 움직이면서 경기가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생각 드는 순간 그래 이게 어느 정도 과거 레벨에 복귀한 것 이거 끝없이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택도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망가진 것들이 이제 원래 궤도대로 올라오는 구간이 내년일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는 내년도의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 경제를 계속 개발시킬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쵸. 통해서 경제를 이제 근데 살려나가는 이제 정책. 다음 우리가 주제로 넘어가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사실 우연연과는 이제 대화가 상당히 즐겁기 때문에 이제 화두를 네. 던지면 최강 이거는 내가 말 끝내는 순간 또 달려드니까 그 인간은 하여튼 막 뭔말만 싸우려 들어가지고 나한테도 네. 이게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게 그만큼 성장을 자극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재정적 많이 안 썼잖아 우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규모긴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 그러니까 글로벌 국가 비교했을 때는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케인즈적 정책이 어쩌면 폐기되기보다 좀 약간 힘을 잃고 통화 정책 시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바이든 대구에서부터 고민이에요. 이 부분이 네. 정말로 정말 옛날 교과도 뒤져서 크라우드 나우 이펙트, 구축 효과부터 네. 나올 수 있고. 텍스에 대한 얘기도 나와서 여러 가지가 이제 3월 달쯤에 나올 것 같아. 네.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근데 여하튼
개념적으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폴리시 믹스로 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얘기를 이 자료에서 내가 상당히 흥미롭게 봤어요. 얘기 좀 해주죠. 그러면. 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 주도를 했다면 내년에는 이제 재정 정책이 주도를 하는 성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통화 정책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랑 되게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그쵸. 이게 3월달에 딱 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말 바빴잖아요. 저희 진짜 바빴잖아요. 그치. 그때 보면은 힘들었구나.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지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이 진짜 나오는 그때 거예요. 네. 얘기 좀 해줘라. 내가 그때 그러니까 밖에 일보다 안에 네, 일이 회사 내부에 보고하시는 내부에 것도 엄청 정말 리스크 많으시고. 부터 막 정말 그때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것들이 뭐 수중에서 뭐 잘못된 채권부터 해가지고 네. 막 그때 생각하면 3월달에 그러면 사과나무 우리가 선 거니까 네. 나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 수습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준 정책 그때 정리하면서 이건 거의 미쳤구나 정책.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다 안 썼잖아 돈도. 맞아요, 미친 맞아요. 미친 정책이 나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빠르게 정말 대처를 그때 했고요. 준비를 했었으니까 위기 때 한번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네. 연준이. 그리고 그때 없었던 조치들, 회사채, 특히 폴로낸들이라 해가지고 투기 등급 떨어진 애들까지 매입을 해주거나 말도 또는 안 이제 되는 지방채까지 사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전례 없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이 뭔가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강력하게 썼던 거죠, 올해.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금융위기 때만큼의 이제 좀 그런 상당한 장기 동안의 힘듦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치를 찍잖아요. 계속 나스닥 막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3월 대비해서는 빨리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이제 얘기를 좀 힌트를 얻자면 계속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은 통화 정책을 이만큼 빨리 써줬으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타겟된 정책, 뭔가 이제 재정 정책이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게 돈을 직접 있잖아요. 갖다 주라는 거죠. 맞아요. 피해 문제된 곳에. 받는 곳, 이제 문제되는 곳들에 이제 재정 정책 측면으로 이제 돈을 좀 집중 타겟을 해라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은 금융 정책,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이제 전반적인 위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제 피해되는 부분이라든지 빨리 개선이 되는 부분에 돈을 좀 들어가는 재정 정책이 좀 더 좀 효과가 있는 정책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은 재정 정책 얘긴데요. 아무래도 이제 IMF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올 초에 이제 4월달에 나왔던 네? IMF 보시면 어떤 보고서죠 이게? 네? IMF 어떤 보고서? 피스컬 모니터라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4월에 나오고 이제 또 이번에 나왔는데 보시면은 4월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조치가 약 8조 달러, 약 7.8조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9월, 이제 10월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12조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국에서 재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 맞고요. 통화 정책뿐만 아니고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대부분 여기 제가 5번, 6번, 7번은 이제 어드밴스드 이코노미 해가지고 선진국, 그다음 중진국, 좀 저소득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전례 없는 수준의 빠른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라기보다는 제가 뒤에 써놨지만 개런티라든지 약간 자금을 주입해주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정책을 좀 많이 썼고요. 반면에 조금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주는 약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은 쓰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좀 필요한 정책, 내년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돈의 쓰임이 약간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투자 측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돈을 거고요. 풀어만 놨더니 그냥 자본시장 투기만 일어난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유동성 많이 풀려 있잖아요. 뭐 토목공사 일으켜서 일자리 만들던 네. 아니면 문제 있는 그 자영업체 돈을 주던 네. 뭐 그런 좀 타겟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 미국도 한 뭐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1월 정도 가면 뭐 이 정도 금방 잡히니까. 네, 예산안 나오고 그치. 하다 보면은 그래서 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11페이지에 있을 텐데 두 번째 단락이 마지막 문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에서는 이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에는 8,000명에서 9천만 명 정도가 극심한 빈곤층으로 빠질 그러니까.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다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히 높고 이 전개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빨리 걷어들이는 거는 좀 가능성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재정 지원, 재정 정책이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정책도 물론 좋지만 미래의 경제를 봤을 때는 이제 가령 말씀드리자면은 임금 보조금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술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로 복귀하는 정책, 약간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투자 그리고 뭔가 이런 생산 요소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측면에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토목 건설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측면의 개발을 통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년도 GDP라든지 경제가 조금 괜찮게 성장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재정 지출이 확장적일 것이다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수급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거고 그렇게 되면 수급 부담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장기물 중심의 금리가 좀 약할 수 있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살싸움이 적어지고 금리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도 하죠. 많이 발행되면은 그렇죠. 희소성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로나19 대응으로 나왔던 조치들의 종류라서요. 이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 자료에서 장점이 이게 박스에 용어 설명을 많이 신경 쓰셨더라고요. 내가 오늘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던가 이 부분도 그래서 개런티라는 걸 딱 말하면 개런티라고 쓰고 있는데 왜 외래어 쓰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 근데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굉장히 편하시고 그러니까 좀 이 용어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박스 처리한 것들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놓으시면 하나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그 단어가 좀 헷갈려서 이게 힘들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좀 더 양질의 정보나 분석 틀에 접하실 수 있지. 맨날 뭐 채권 금리는 뭐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오르고 안 되지는 뭐 그거 굉장히 투자 상담사 시험에나 나오는 그런 거로 자꾸 이해를 하시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투 또 이상하게 했네. 갑자기 또 확 아무튼 이렇게 뭔가 사실, 그렇게 이 자료에 굉장히 용어 정리가 잘 돼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자료를 쓸 때 항상 그런 고민은 합니다. 뭔가 그치. 자료를 쓸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런 식으로 쓰면은 뭐 학자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자료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자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 측면에서도 저도 정리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그쵸.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 좀 알고 보시면은 나중에 다른 거를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는 이거 거고요. 유튜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상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놀란 게 그냥 굉장히 지금 정작 좀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을 모르시니까 더 이상 전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다 막 거창한 얘기 해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주 그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기본적인 자료들을 읽으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오는 거고 그 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존하시게 되고 누군가가 막 거창한 얘기하면 그렇다고 막 금리 쪽은 너무 심플해. 뭐 구조조 저금리 환경소에서 뭐 돈을 풀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야 이건 어느 시절 얘기하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얘기고 요 자료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괜히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내가 정말 거인부 앞에서 각별히 칭찬한 부분이 오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나랑 끝까지 가는 거야. 알았지? 화이팅. 다음 13페이지 쟤들 뭐 하나 하겠다. 설명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재원 마련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던 올해 한 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 비율은 이제 부채 대비 GDP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기 위한 필요성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분자가 부채, 정부 부채이고요. 분모가 GDP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방법은 분자를 낮추거나 분모를 높이거나 두 가지입니다. 내가 빚이 많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멀거나 맞습니다. 자산을 늘리거나 네. 아니면 빚을 갚거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내년도에도 이러한 저금리 환경이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빌리는데 너무 저렴하게 빌릴 수 있으니까 사실상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 건 좀 비효율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를 확장하는 그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게 더 나은 거고요. 나은 거고 네. 방법도 없어 그거밖에. 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 그림 8번, 9번은 이제 선진국 유효 명목 금리라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남아 있는 잔존 이제 부채에 대한 금리들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의 거의 3분의 1%가 2%를 하회하는 금리를 찍고 있고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도 10분의 1 정도가 2%를 하회하는 숫자를 이제 금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말 기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올해 금리를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를 하회하는 이제 비중을 가진 국가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부채를 늘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나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부채를 늘리더라도 이제 GDP를 빨리 좀 더 성장시킴으로써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가게도 돈 쓸 돈이 없고 네. 기업들도 투자율이 적고 네. 정부에서 지출해가지고 막 뭔가 돈을 벌게 정부라도 돈 벌게 만들어야지. 네, 그렇게 하는 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GDP를 확장시키는 정책들이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올 거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구간별 이제 회복을 위한 공공 부문 투자 전략인 거고요. 이것도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페이지부터는 내년도는 아무래도 경제 회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구간은 맞지만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금리가 급등했던 이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이러한 경제 회복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라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5, 16페이지, 17페이지를 다 뭘 보셔야 되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2분기 좋아지는 건 연말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흥분한 배팅한 거예요. 연말에 왜 바이콜 했냐면 이거 보고 하는데 네. 내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중에 언제인지 모른다니까요.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의심이 들겠지. 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맞아. 네. 역시 우리 혜영이가 이제 첫걸음 감각에 적입니까? 시장 그러니까 학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걸 확인하려는 거. 우리들은 뭐냐면 야 레벨을 어느 정도가 컨선이야. 이 현선이 없거든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서 끝없이 시장에서 소외하면서 타진을 해보는데 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각 연구소의 OECD부터 전망치가 쫙 나와 있는데 네. 내가 요 페이지 그림 보고서 제가 19번을 잘못됐어요 자료가. 이게 지금 2020년도께 들어가 맞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잘못 들었는데 가만히 요 맨 주시고요. 요 아래 요 그 경로 네. 보면 복귀 못 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추세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회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하회 정도에 갖고 서로들 이제 뭐 이콘부터 해서 다 떠들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그림 21번인데요. 2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어퍼 시나리오, 그러니까 업사이드 시나리오도 그 자체도 추세선을 하회하고 있어요. 맞아. 좋게 보고 있는 전망치인데도 추세선을 회복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이게 불거질 거냐는 거지. 지금은 안 불거질 거라고. 지금은 네. 그냥 좋아지는 기대값 반영 구간인데 또 지금부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얘기를 할 거야. 뭐 장 망가질 거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3월일지 4월일지 5월일지 중에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거는 어떻게 그 다음 걸 보면서 나올 거라고. 네.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너무 기초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아무래도 각국에서 빨리 경제가 정상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 약간 찜찜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확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유럽 국가가 아무리 이제 뭐 EU라 해가지고 각국의 뭐 힘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EU라는 국가는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높잖아요. 근데 이들 국가에서 아직까지 경제가 되게 되려고 했는데 또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서 빨리 경제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제가 그림 22번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봉쇄 조치에 대한 관련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3월달, 4월달에 맞아요. 쭉 올라왔다가 좀 정상화되면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막 기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제 떨어질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봉쇄가 다시 나타나면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표가 언제 떨어지는지가 키포인트인데 왜냐면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봉쇄 조치를 완화되는 구간이 이제 이게 하락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경제가 다 조금 정상화되는 이제 흐름을 보이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국가들, 그러니까 이런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 생산 활동이라든지 소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정상화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그때 가져도 늦지 않다라 근데 생각하거든요. 우연용한테 이제는 우리 같이 토론한 디스커션이 가능한 짬밥이 됐으니까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고민이지 그렇게 크진 않다 봐 나는. 이거요? 왜냐하면 사망자 수가 결국은 줄어드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오히려 포지티브 포인트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네. 난 정말 고민은 이거야. 오히려 이 자료에서 좀 아직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3월이나 4월에 미국의 부채 한도 얘기가 뎁실링이요. 그렇지. 그 얘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냥 뭐 왜 안 차장님하고 들었어요 여기서? 네? 많이 그거- 안 들어요. 네, 어. 차장님하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그게 얘기하는데 빠져서 뭐 안 하다 보니까 또 말이 또 이렇게 새는데 네. 정작 그게 중요한데 빠져 있어서 내가 이제 넣으라고 하려다가 다음에 그 주제로 주는 건데 문제는 그때 나 그게 그래서 내가 상반기 지나면서 제가 고민스러운 타이밍이다. 신종 같은 경우는 얘기를 좀 했어 내가. 네. 왜냐면 결국 그 이벤트 네가 저희 신팀장이 네가 그러다 또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3, 4월 아닐까요? 근데 차장님,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말하시기는 그러니까 뎁실링을 없애지 않겠느냐, 바이올이 되면 없애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최강 이코노미스트는 계속 나한테 그거 뭐 자꾸 형님 그럴 걸 신경 쓰시니까 하는데 높이고 그래? 그러다 보면은 그냥 없애고 하지 않겠냐, MMT를 않겠냐라고 쓰지 말씀. 않을 거 아니야. 에? 좀 너무 그거는 너무 그죠. 아니야 생각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뎁실링을 크게 문제를 두고 생각을 뭐 난 최강 중요 이코노미스트는 요인이지만 없으니까 하는 얘기야. 네. 당신들 파트에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나는 그 부분이 약간 그때 텍스 문제가 같이 엮일 것 같다는 느낌이지. 다음 자료 제가 한번 그래 한번 열심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다 코로나 얘기하고 있는데 2, 3, 4에 그 얘기 할 것 같은 거지. 3, 4, 5에.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잡히기 전까지는 사실상 뎁실링 문제가 뭐 중요 요인이지만 크게 문제 안 뭔가 삼는다? 안 삼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를 빨리 살리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혹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만약 바이든 내각에 워런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잖아.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려가 됐던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정말 상승을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했다가 조금 안정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그 당시 급등했던 거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을 잡고 상원을 민주당이 잡아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나타나면은 이제 채권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재정 지출을 생각보다 많이 할 거라는 기대를 했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면서 국채 금리가 그걸 베팅을 하고 금리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 대통령이 이제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근데 지금 상원은 아직 안 났지만 뭐 공안을 잡는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좀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좀 문제야. 적겠는데 이런 그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컨설이 뭐냐면 견제와 균형이 되기 때문에 3, 4월에 텍스도 크게 못 올릴 거고. 맞아요. 그거야.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네. 3, 4월에 그 문제를 시장이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내가 그래서 이콘 베이스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들한테 잘 파헤쳐 봐야 돼. 지금 3, 4월에 만약에 그런 소위 부채 한도와 텍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컨선이 형성되냐가 매우 중요할 거고, 그때 만약 그게 흔들리면 시장은 우리가 괜히 기대감이 너무 컸나?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지금은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 분위기가 좋아. 그냥 단순화시켜야 돼 지금은. 그래서 달려가는데 그 부분이어서 또 산으로 가버렸네. 우리끼리 그 부분 재밌었으면 다음에 한번 제가 자료를 해서. 당신과 나만 재밌었는데 네, 우영 연구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대화가 되니까 더 재밌는데. 이 감사합니다. 부분을 최강혁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해야겠어요. 그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지표들까지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미국하고 한국 두 그쵸. 국가에 대해서 쓴 거라서 이제 파트 2는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은 제로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얘기했던 AIT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녹음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 그때 뭐 안 보신 분들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상하게 안 들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네. AIT에 대해서 이해를 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뭐 방송을 보시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AIT가 이제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연준은 2%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은 약간 2%가 상단인 느낌을 되게 줬어요. 그러니까 2% 넘어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 2% 다가오면 놀라는 거지 네, 사람들이. 뭐지? 왜 다가가지? 약간 밑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2%를 하회하는 물가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버슈팅 2%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연준은 통화정책 기준금리를 안 건드리겠다라는 식의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물가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따라서 물가가 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2%를 넘더라도 연준은 개의치 않아. 우리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서로 동결할 해석 거야. 나름이야. 공식도 이거예요. 모르니까 네. 2.5 오면 3%까지 용인하는 거잖아. 뭐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알고는 있어야지. 연준의 타겟팅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2%를 평균으로 타겟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그치. 지금 예상하는 완만한 그 슈팅은 한 2.3에서 2.5% 정도를 이제 2.5까지 예상을 하고 얘기하더라. 있습니다.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물가가 이제 급등을 하더라도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같은 조정을 안 할 거야라는 이제 완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AIT 같은 경우는 단기물 금리를 좀 잡는 정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 설명드린 YCT, YCC 같은 경우는 장기물을 좀 잡아주는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쉽다. 네, 이제 단순하게. 이해들 하시겠다. 네네. 그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또 뒤에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보시면은 이제 PC를 많이 봅니다. 연준에서는. CPI도 뭐 중요한 이제 물가 상승률 지표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는데, 그림 31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거라든지 의료 부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들 각각의 그 부문별 이 상승률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림 32번 같은 경우는 주택지수 주택지수랑 이제 PC 물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뒤에 그림 38번을 보시면 네,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38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주거 물가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FHFA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S&P 그 케이스 실러 20개 도시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약간 18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물가 상승률을. 근데 이것들이 지금 바닥을 잡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 관련 물가 지수 역시도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향후에 이런 주택가격 물가 측면의 물가는 조금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을 작용할 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 3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케어 물가인데, 헬스케어 물가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상방 압력을 지켜주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PC와 CPI는 약 다른 거예요. 이것도 규별을 항상 해줘야 돼. 연준은 PC를 봅니다. 근데 네. 이거 그러니까 개념이 네, PC 같은 경우가 GDP를 그치. 설명하는데 70%를 설명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C에 구분되는 것들이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여가지고, 그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을 좀 베이스로 한다면은 PC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보험 약간 이런 딴 있잖아요. 보험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출 같은 것들 되게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지출, 그런 그 물가 지수여가지고 PC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요인들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주거라든지 이제 헬스케어 같은 부분이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라 봤을 때, 이제 향후의 물가는 좀 하단을 지켜나가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하더라도 연준이 개의치 않겠다라고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보시긴 보셔야 되겠지만, 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좀 고용 지표, 경제 회복 지금 지표. 뭔가 바이든 정부가 물가는 좀 용인하는 느낌이어서 이게 잘못되면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야. 네네, 잘못되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고, 고용이 회복되면 되지 뭐. 경제가 괜찮아지면 좋아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좋은 인플레로 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양자길의 핵심은 결국 내년부터는 고용 회복을 어떻게 보는 거고,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도 23페이지도 설명 좀 네. 해줄래요?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연 실업률, 뭐 실업률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업률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레벨 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 광범위한 지수기도 하고 뭔가 그 레벨 자체로 정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2%라는 목표를 준 반면 고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하회하냐 상회하냐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연 실업률이 실업률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상회할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자산 매입이라든지 뭔가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피는 거고요. 만약에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실업률에 와 있을 때는 좀 긴축으로 가져가는 정책을 펴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준에서 말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완전 고용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을 하회를 하더라도 이걸 놔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맞아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는 구간.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물가 상승을 용인을 하고 확실할 때만 하겠다. 할 때, 그러니까 고압 경제를 용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옐런 의장이 말을 했던 그 시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진짜 정말 뚫고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물가도 같이 뭔가 오르지만 경제도 계속 좋아지는 상황, 실업률은 낮은데 그런 상황이 오는 거를 용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압 경제를 이제 좀 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뭐 24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고용 지표를 설명드릴 때 아무래도 실업률이 되게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넣어놨지만 42번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14.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기 전 코로나19 나오기 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고용이 50년의 가장 좋은 환경이다. 뭔가 실업률이 매우 낮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던 시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나오면서 이 실업률이 14%까지 급등을 했고 이제 이후에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실업자 부분을 봤을 때 좀 그 상세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림 44페이지, 44번이랑 45번을 보면은 이제 왼쪽이 닷컴버블 때고 오른쪽이 글로벌 금융위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직 일시해고가 랑 이제 영구직 해고가 같이 상승을 하거든요. 위기 때. 그만큼 이제 해고자, 실업자가 많아지는 건데 경기가 좀 개선이 되고 회복되는 구간에서는 이 역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좀 재밌는 데이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을 보여야지 고용의 개선이 되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임시직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 경제 회복되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고됐던 부분들이 이제 원래 일자리 돌아가는 게 고용의 개선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잠깐 해고를 한 상태였지만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다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단절 같은 구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빠지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업이 근데 이제 영구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놨던 거는 이제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영구직 해고자도 같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야지 실제로 경제가 괜찮아지는 고용 상황이 괜찮아지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 판단을 한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은 임시직 해고는 줄어드는 반면에 영구직 해고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안 좋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실업률 떨어지는 거 맞다. 뭐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실업자를 봤을 때, 기존의 이제 임시직 해고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못 돌아가고 영구직으로 전환되는 인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이 뭐 개선은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고용 상황이 좋은 건가? 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뭐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도 최근 뭐 이제 지난주에 또 지표가 나왔지만 여전히 61.7%를 기록했거든요. 최근 게 이게 지난달 거고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전 상황보다는 매우 낮아요. 회복이 된 게 절반밖에 회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활동 참가율도 아직까지 좀 부진한 상태인데 실업률만 떨어지고 있는 게 뭐 물론 좋다고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렵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처럼 이제 고용 측면에서 임시직 해고가 이제 하락하는 추세에서 영구직 해고도 같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지 또 고용이 조금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오버슈팅된 금리가 이제 기대감으로만 올라왔다면 향후에는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구간에 올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금리도 좀 완만하게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컴퓨터가 좋아지니까 주시장도 좋은데 레벨이 안 따라오는 게 고용 같은 걸 보면 이게 확 좋아질 수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분기까지는 YOY로 해가지고 지표 개선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과연 그 지표의 회복 속도나 이러한 정도가 과연 이거 시장의 2분기 기대만큼 말까지도 안 갈 것 같다. 1분기면 끝날 것 같다. 어째 느낌이.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루하루의 채권 시장 금리를 보게 되면은 그날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물론 추세가 좋으면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아무래도 금리에 이렇게 등락을 결정짓는 데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좋게 발표됐는지 컨센 대비 하회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표들 좀 연준에서 계속 보고 있는 지표들을 넣어놓은 거고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까지 회복이 지속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빠르게 회복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할 거고 이제 나중에 3분기 이후, 1분기, 2분기 이후에 금리의 약간 방향성을 좀 결정짓는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CC 같은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요. 그렇죠. 이번 연준에서도 요 얘기한 거지 뭐. 네,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올해부터 그 20년물을 34년 만에 다시 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재무부 증권을 보시면 단기 재정 증권의 비중이 한 8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물, 3년물 이런 것들의 비중이 3년물, 5년물 비중이 한 30%, 4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중장기물 비중이 높은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영국은 단기물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위기 때 보시면 제가 그림 53번인데요. 그러니까 위기 때 이런 단기물의 비중이 높아졌다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중장기물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이러한 구간이 내년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만큼 20년물을 발행하겠다는 점,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그 비중을 좀 중장기물 위주로 가져가는 점을 좀 판단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중장기물 중심의 금리의 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러한 금리 쪽에서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장기물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걸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건데 어떠한 조치가 있을 거냐 생각했을 때 과거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처럼 매입하는 자산의 그 만기를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가져가는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YCC 같은 이제 정책을 펴주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좀 슬금슬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입하는 자산을 좀 중장기물로 가져가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추후적으로 YCT 같은 정책을 펼 거냐에 따라서는 이제 이거를 언제 좀 공론화 시킬 것인지가 향후에 시장 안정 이제 기대감을 주기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 증권 만기별 금액 그리고 비중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림 55번은 금액인데 아무래도 QE4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대차지표를 크게 확대를 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만기에서 다 증가를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중을 보시면은 이제 1년에서 5년물 조금 좀 보합하고 있고 이제 5년에서 10년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림. 이제 이후에는 5년에서 10년, 10년 이상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9페이지부터는 이제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YCC에 대한 정리를 해놨습니다. YCT는 많이 얘기했지만 개념이 잘 모르겠는 분은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참고해서?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를 잡는 건 YCT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치. AIT는 단기물 금리를 좀 가둬두려는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용어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네. 공부들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정리해 두신 거죠 지금? 네.
너무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자료를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데 특히 이 부분도 참고 그 어디냐면 34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수정된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네, 간단하게 맞아요. 말씀을 좀 드리지.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왜 그러한 고민들을 했는지를 이제 참고 여기 34페이지부터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기든 뭐 글로벌 경기든 그리고 미국의 장기 연방 기금 이제 그 금리 역시도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업률 역시도 전망치가 좀 계속 그 과거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이 잘 안 먹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먹히는 정책으로 가져가려면 지금의 정책으로는 안 되겠다, 변경이 필요하다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부 이게 뭐 강의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만한 내용이니까 원문까지 다 전문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전문 요거 했던 거 다 해석해가지고 그 바뀐 부분들이 이제 쫙대기로 쭉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들이고요. 새로 생겼던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설명드리는 건데. 네, 맞아요. 이게 한번 딱 보고 나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근데 이제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고요. 40페이지부터는 이제 미국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부양책이 뭐 4차에 걸쳐서 나왔고요. 이후에 또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고 앞으로 인프라 투자 포함된 조치까지 이제 내용이 들어간 정책. 이러한 재정적이 나오지 않을까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무부가 발행을 할 때에 그 비중을 중장기물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해당하는 그 국채의 금리가 좀 약세 압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은 요 그림이 좀 중요한데 내가 보기엔. 네. 설명 좀 해주지. 어떤? 42페이지. 네, 맞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은 78번 그림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여기까지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78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CMBS라는 그 증권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초단기물이거든요. 90일 이내에 캐시 매니지먼트 빌스. 네, 맞아요. 재무 발행 단기 유가 증권이고, 그러니까 통상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메꾸기 위한 증권이기 때문에 매우 단기적인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이거 발행이 매우 늘어요. 그러니까 이쪽 CMBS 발행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그 대처를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9페이지 보시면 같이 일맥상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재무부가 발행한 그 평균 잔존 만기가 훅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90일 이내 거를 발행하다 보니까 만기가 쭉 줄어드는데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슷한 흐름처럼 앞서 이제 제가 그려놨던 그림인데, 왜냐면 이게 왜 이런지를 이해 못한다고. 장기 금리, 중장기 금리 올라갈 때 경기를 보는데 이러면 중장기 금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네,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이해를 하시겠지? 그림 이게 순서를 보시면 네. 이 정도면 뭐 정말 상세히 설명한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물보다 장기물 이제 비중을 더 많이 해서 발행을 할 거라는 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한 거고, 많이 발행하니까 수급 부담 있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 발행하는 거 위주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내년도에도 재정 부양책이 나와줄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신다면 단기물보다는 중단기물이 좀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채를 좀 약하게 하는 요인들을 좀 설명을 해놨어요. 43페이지부터는 보시면은 이제 달러화 인덱스 하락 이라든지 이제 경제회복 기금 채권이라고 해서 EU에서 발행하는 기금채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특이하게 미국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은 통상 미국채의 금리는 너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충 보시면 그림 85번인데 달러화와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달러가 이제 뭐 ECB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동성을 많이 풀긴 했지만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연준이 푼 돈이 어마어마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이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체크가 되고 이게 시장에 나오는 순간
이제 달러화에 대한 정말 물량적인 측면에서 달러화 약세가 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역시도 달러화 약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본 거고요. 44페이지 같은 경우는 EU 경제 회복 기금 관련 채권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7월 20일경인가 21일경에 이제 EU 회원국들 정상 간에 이제 7,500억 유로의 규모의 EU 경제회복 기금을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재원을 다 기금채로 발행을 통해서 뭐 마련을 할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기대가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러한 EU 측면의 기금체 자체가 향후에 EU의 약간 재정 통합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좋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러한 기대감 하에서 EU 경제회복체가 기금체가 발행이 된다면은 그 크레딧, 약간 그 신용 등급 자체도 뭐 낮은 편은 아니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EU 이제 유로존의 그러니까 유럽 자본시장의 판이 바뀔 수 있는 채권이 될 거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향후에 미국채랑 뭐 이런 EU 기금채를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EU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CB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추가적으로 뭔가 완화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측면의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EU 측면의 그 시장, 채권 시장이 조금 더 강세로 갈 여지가 남아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채보다는 이러한 EU 기금채로에 약간 눈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10월 21일에 EU에서 수실본드를 발행을 했어요. 수실본드 170억 유로 규모의 그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지금 10년물하고 20년물 나눠서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100억 유로 발행을 했고 20년물은 70억 유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돈이 얼마냐면 10년물 같은 경우는 100억 유로를 입찰을 하는데 1,450억 유로가 모였고요. 20년물 같은 경우는 70억 유로를 모으는데 880억 유로가 모였어요. 진짜 돈 많구나. 네, 그만큼 응찰 수요가 매우 높았다고 판단이 돼서 EU 기금체가 나왔을 때 이만큼의 또 수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상방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또 EU를 좀 바라보시는 게 또 포인트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계속 부담이 되고 공급이 네. 유럽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통합해서 발행을 할 경우에 나중에 또 EU 시장에 대한 안정성 제고라든지 또는 뭐 ECB의 추가적인 조치들 예를 들면 PPP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머전시 퍼체이스 프로그램인데 이게 코로나19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기존의 자산 매입 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규모를 지금 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에 재정 대한 통합이 얘기가 없는 나왔거든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이게 발행이 힘든 대신 네. 한번 발행되면 되게 수요가 괜찮을 그치 것 같아요. 다각도로 보충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걸 말한 거예요. 미국채와는 좀 약간 네. 같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유럽인데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내 말은. 수요가 되게 귀할 것 같고요. 느낌이 발행됐을 귀해. 때.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보증에 있어서도 뭐 국가들이 또 해줄 거고 또 뭐 이런 크레딧, 그러니까 그 신용평가 측면에서도 미국채 수요가 않아서.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내일 제일 기분 나쁜 부분이야. 네 맞아요. 내가 봤을 그림을 때는 그려놨지만 그게 사실 제일 좀 기분 나쁘고 약간 계속해서 고민되는 주제. 미국채 수요가 과연 유지될까? 네,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이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저도 45페이지에 86번, 87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미국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YOY로 봤을 때 여기 이거 87페이지인데 좋다. 좀 진한 회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하고 있는 YOY가 좀 약화되고 있는 최근에 그림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다가 데이터 보다가 사람들이 미국채를 이렇게 선호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야 지금 다들. 너무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 매력이 같아요. 없어 보이는 네.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이게 뭐 미국채 수요가 적다는 상황, 달러 수요가 적다는 거기도 하잖아 지금. 맞아요. 뭐지가 내년을 딱 바라보면 나는 이게 뭐 결론을 내가 알 수 없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 같아요. 그걸 잘 내가 시장의 컨선이 뭔지 이걸 계속 업데이트로 지켜봐야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네. 미국채 수요 같아서. 네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좀 일본이랑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국이 안 사는 중에 것 같아. 하나인데요. 중국은 좀
너무 불확실히 높은 것 같고 미중 무역 분쟁 또 얘기 나오면 또 미국제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서 좀 그렇고 일본 역시도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지만 과거에 가져왔던 그런 미국제에 대한 수요보다는 좀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서조차도 이제 좀 미국채를 많이 수요를 좀 안 해주고 있는 그림이 내년까지 나온다면은 이러한 미국채보다는 조금 투자 측면에서 매력이 좀 있을 EU 기금채 이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페이지부터는 이제 한국 통화 정책이랑 채권 시장 너무 전 세계적으로 멋진 얘기하다 한국 딱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좀 뭔가 네. 좀 그러니까 한국은 대화 드라마 막 미니 시리즈 보다가 갑자기 일일 단막금 보는 느낌으로 확 이거는 비아냥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규모가 맞아요.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고. 하는 얘기도 정말 다 비슷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또 BOJ도 되게 열심히 BOK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네. 진짜 그러니까 조치들이 좀 다양하진 못하죠. 영국의 그러니까 연준에 비해서 그래도 좀 설명드리자면요. 48페이지부터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이제 개선이 되고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회복이 되더라도 한국은 이제 경제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미 이제 정부 그쵸? 그 관련 그 관계자가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개선이 되더라도 이미 위축 국면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금리를 조정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저도 그렇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은 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릴 수는 그러니까 여력은 있지만 하진 않을 거다라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인상해서 부동산을 잡고 막 이런 댓글 너무 많아요. 왜 부동산 갖고 저렇게까지 저러줄 모르겠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경제가 너무 정말 악화가 돼서 뭔가 하진 않는 이상 인하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 보고 있는 거고,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 상황이 너무 부진할 것이다. 개선되더라도 경기를 봤을 때 기준금리 인상할 만큼의 경기가 안 좋으면 내리면 되는데 그럼 내릴 수는 없어, 부동산 때문에. 네, 자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된다면 또 뭐 불안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 인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10월 금통위 때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약간 완단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연내에 있어서 부분들은 이제 뭐 추가 조치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아직 좀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더욱이 또 앞서서 얘기했던 8월 이제 경기 전망을 봤을 때 기존의 전망대로 이제 부합하는 수준일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금리 인하라든지 완화 정책이라든지 내기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가계대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계 대출 이제 한계 기업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50페이지인데 지금 2020년 예상이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매우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제 3월쯤에 이제 더 연장 안 되면 내년에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치가 없다면 여기 있는 애들이 좀 하나 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 이제 뭐 중소기업 이자 상환 유예라든지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춰주고 뭐 이자 상환 유예도 해줘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도 왜 중시하냐면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내년 3월에 이게 이제 결국 끝나잖아. 네. 2월일지 3월일지 이 문제 갖고 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이쪽 부분에서 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좀 관심은 좀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떠들 필요는 없고 네. 2월이나 뭐 3월쯤 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것도 약간 전체로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으로 부각될 수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50페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전망치대로 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조치가 나오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앞서서 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장기물 금리가 한국에서도 빠르게 튀거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한국은행 역시도 단순 국고채 매입 같은 조치를 취할 여지는 있다라 보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52페이지 보면은 이제 조금 금리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지금 동결을 전망을 하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 상황이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표 역시도 좀 개선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뭐 경제가 나빠지거나 또는 뭔가 진짜 안 좋은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시장의 뭐 쏠림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한 좀 사람들이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기준금리 또 내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인상도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54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금리를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 당시에 같이 내렸잖아요. 미국 내리고 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내리면서 이러한 인하 물결에 동참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좀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이렇게 회복되나 보다 약간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 좀 빨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 10월 9일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쭉 내렸는데 2%까지. 근데 2010년에 바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림 55페이지부터 넣어놓은 건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하고 이후에 인상을 했었던 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곡점 느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GDP고 뒤에 보시면 지표들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인하를 이제 했다가 인상을 한 시점에서 다 꺾여요. 지표들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상단을 찍고 다시 다 꺾이다가 다시 재인하를 하니까 좀 회복되는, 되살아나는 그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약간 이 경험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실수는 또 하지는 않겠다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기하네. 네? 재밌네 이것도. 그쵸.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지표로 보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얘기를 보니까 재밌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연준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제 좀 기준금리를 같이 좀 인상하는 사이클이 되어야지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네. 이거 인상마다 다 정리해놨네. 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아픔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실수는 하시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아마 다 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도 않을 거고 뭐 인하도 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동결로 가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은행 역시도 장기물 금리 급등을 막아라라고 적어놨지만, 네, 한국 역시도 지금 뭐 국고채에서 장기물 중심으로 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국채 금리 추이만 봐도 사실상 이제 10년물 이후 이제 구간물이 좀 더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좀 앞서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겼을 경우에 이제 장기물 중심의 상방 압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바지만 이제 장기 금리가 빠르게 급등을 하거나 또는 변동성이 매우 커졌을 때 조치를 취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믿고 생각을 한다면은 상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60페이지 같은 이제 내용은 내년에도 국고채 발행이 많다라는 건데요. 엄청 많죠. 네, 134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7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차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174조 원인데요. 내년도 국고채 발행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그 금액이 172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4차 추경을 한 금액보다 좀 적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봤을 때 매우 큰 규모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또 국채 발행을 국채 발행을 통해서도 마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국고채 발행 비중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물 이상의 구간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 측면의 수급 부담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장기물, 중장기물, 뭐 10년 이상의 구간물에서 조금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61페이지부터는 이제 장기물 금리 상단을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조치들을 설명해 놨어요. 첫 번째로는 기재부에서 내년부터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만큼 단기물 라인업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장기물로 몰리는 그런 비중을 좀 가져오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미칠지는 정말 처음 발행되고 수요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러한 단기물 비중을 조금 이제 높여 나가는 좀 시도를 할 것 같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급 측면에서 장기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역시도 얘기 많았던 거죠, 그래? 네, 보시면 그림 141번인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거 보시면은 쭉 떨어졌던 건데, 물론 자산이 적긴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그래도 낮은 수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줄 그런 능력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또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조금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한국은행의 이러한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단순 매입을 정량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걸 정량화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 보고 있어서 아무튼 조치는 취해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리 역시도 이제 좀 원만하게 상승을 이제 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물가 지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근원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한국이. 근데 만약에 내년도에 물가가, 한국은 생각보다 글로벌 이제 국가들의 물가가 이제 오버슈팅이라든지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한국 물가가 과연 생각보다 잘 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 우려가 있어서 생각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러한 오버슈팅 폭이라든지 금리가 상승하는 폭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거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중간중간에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거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힌트를 많이 드렸다 보는데, 네. 다 얼마나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예. 함께 고민하시죠.